She's on the ground. So there's. Who is it? My mom. There's someone broke in the back window. All right, hold on. And she's on the ground. And there's. Where's your mom at? Okay, stay right here. No, there's so much blood. No, please. Mom. Man! She's Grab her. Take her. going now. No. Stop! Down. Can you sit down? Car 9, get that 32 rolling here quick. We got a female down, blood all over the place. Start some more units, we got a crime scene. Take her outside. What's going on? I don't know. We just I'm got the it. dad. I'm the dad. Okay, Sydney. what's- I don't know. Okay. I don't know. Daddy. What? What the hell? Where's my wife? The window's broken, Dad. Where? The back window's broken in. So you're gonna have to. Daddy. There's officers inside there, so Okay. I don't know. There go was check so much the blood. lady in the house. Okay. She's got minor cuts. Here, so. 2020년 3월 3일 정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2명의 직원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업무 통화였죠. 그런데 인사를 나눈 직후 전화기 너머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쾅쾅!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사람을 내리치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고 비명은 점점 약해지더니 마지막으로 숨이 강제로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직원은 얼어붙은 채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죠. 여보세요? 거기 무슨 일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군가 받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네, 브렌다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브렌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놀랍게도 숨겨진 성적표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아크론이라는 도시에 파월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브렌다 파월은 지역 어린이 병원에서 28년 동안 소아혈액종양 전문가로 일해온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암에 걸린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특히 10대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브렌다를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기억했고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환자 가족들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렌다에게는 시드니라는 딸이 있었는데 시드니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도 했고 라크로스도 1년 동안 했으며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부모님인 브렌다와 아버지 스티브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대학 진학 시기가 되자 함께 학교를 골랐습니다. 시드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고 했고 결국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운트 유니온 대학교를 선택했는데 이 학교에서 시드니는 총장 장학금까지 받아냈습니다. 2018년 가을 시드니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브렌다와 시드니의 관계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브렌다가 시드니의 가장 친한 친구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 가족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 증거로 라이프 360이라는 위치 추적 앱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앱을 쓰면 가족 구성원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로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운트 유니온 대학교에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 있었는데 브렌다와 스티브는 이걸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시드니를 믿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했던 아이가 대학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드니도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시드니는 집에 와서 지역 야구팀인 아크론 러버덕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키즈존이라는 어린이 구역에서 일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대학생의 여름방학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때 이미 시드니에게는 부모님이 전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학기에 시드니는
4과목 중 3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결국 2019년 12월에 학교로부터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학교는 시드니에게 등기 우편으로 정학 통지서를 보냈고 시드니는 이 편지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즉, 자신이 더 이상 정상적인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정학 처분을 받으면 기숙사에서도 나가야 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접근 권한도 모두 박탈됩니다. 그런데 시드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가족과 함께 아크론에서 보내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2020년 1월 시드니는 다시 마운트 유니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학교 행정실의 미셸 게픈이라는 직원이 시드니를 직접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매우 불편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게픈이가 시드니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너가 아직 기숙사 퇴실을 안 했더라고. 근데 너는 이번 학기에 재학생으로 등록이 안 돼 있거든. 이라고 말하자 시드니는 처음에 아니요. 저 재학생 맞아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게픈이가 정학 통지서 받고 서명까지 했잖아 라고 지적하자 시드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행정실 직원들은 시드니에게 부모님께 대신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까 제안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시드니는 이 제안에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이미 다 말씀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시드니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자신이 대학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숙사에서 쫓겨난 시드니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시드니는 2월 말까지 호텔방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신이 여전히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척 연기를 계속한 거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룸메이트 로렌 커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월 말에 시드니는 로렌에게 나 잠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다른 데 갔다 올게 라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기숙사 열쇠 카드 접근 권한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가라고 통보받은 후였습니다. 이 시기에 브렌다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흔적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브렌다는 시드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네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장학금 유지하려면 성적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시드니는 이렇게 답했죠. 성적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이때 시드니는 이미 기숙사에서 쫓겨난 상태였지만 브렌다의 순간적인 의심은 딸의 거짓말을 뚫고 진실을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스티브가 대학교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서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계속 접속이 거부됐거든요. 학자금 저축으로 등록금 전액이 안 돼서 개인 수표로 나머지를 내야 했는데 포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티브가 시드니에게 왜 접속이 안 되냐고 물어보자 시드니는 학교 쪽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티브는 그 말을 믿었죠. 딸이 항상 믿을 만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2020년 3월 3일 스티브는 직장에서 마운트 유니온 대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시드니가 현재 재학생이 아니라고 알려줬죠. 스티브가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냐고 묻자 학교 측은 그건 따님한테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학생 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였죠. 충격을 받은 스티브는 라이프 3 앱을 확인했고 시드니가 집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죠. 스티브는 즉시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휴대폰을 직장에 두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시드니도 같은 앱을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으로 오는 걸 미리 알면 피하거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스티브는 딸과 직접 대면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스티브는 집에 도착해서 시드니와 마주했습니다. 시드니는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아직 다니고 있고
친구 로렌이랑 같이 수업도 듣는다고 말했죠. 스티브는 이해심 있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학기 어떻게든 같이 버텨보고 힘들면 여름에 좀 쉬어도 된다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죠. 시드니는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했고, 스티브는 그건 아니라고, 다 그런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스티브는 아내 브렌다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브렌다는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로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스티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브렌다가 도착하기 전에 직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브렌다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 전문가였고 매일 암에 걸린 10대들과 그 가족들을 상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스티브는 아내가 딸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잘 수습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브렌다가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2시 41분 스티브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드니랑 얘기 잘했어? 하지만 브렌다는 이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브렌다는 마운트 유니온 대학교 행정실에 전화 메시지를 남겨둔 상태였는데 딸 상황 때문에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학교의 미셸 게프니와 존 프레이저 학장이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바로 브렌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브렌다는 12시 36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레이저 학장이 먼저 말했죠. 안녕하세요, 브렌다 씨, 시드니 어머님 되시죠? 학교 프레이저 학장입니다. 옆에 게프니 선생님도 계시고요. 남겨주신 메시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프니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크고 둔탁한 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거리는 소리랑 같이 비명도 들렸고요. 비명이 먼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숨이 확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빠진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딱 그 소리였어요. 두 행정실 직원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죠. 여보세요? 거기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대답 대신 계속해서 둔탁한 소리와 비명만 들렸고, 게프니의 추정으로는 6번에서 7번 정도의 타격음이 들린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죠. 분명히 누군가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가 12시 41분 30초경이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약 3분 반 만이었죠. 프레이저 학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렌다 씨, 어머님 맞으시죠?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브렌다예요. 하지만 게프니와 프레이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브렌다가 아니었거든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드니였습니다. 프레이저 학장이 말했습니다. 시드니, 너 아니니? 브렌다 아니잖아.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게프니와 프레이저는 즉시 아크론 경찰에 신고했고 그 집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 같으니 바로 가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로 들은 것만으로도 누군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그 사이 12시 51분 스티브 파월은 경찰관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 무전을 듣고 파월 가족 집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줬죠. 스티브는 즉시 집에 전화를 걸었고 시드니가 받았습니다. 시드니는 경찰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라고 했다는 거죠. 스티브는 직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드니는 처음에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곧 사라졌고 시드니는 바닥에 태아처럼 웅크린 채 멍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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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uck. What is going on with Sydney.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서서히 밀려오는 것 같았죠. 경찰은 안방에서 무쇠 프라이팬 하나와 피 묻은 스테이크 나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브렌다 파월의 시신도요. 법의학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브렌다 파월은 여러 차례의 둔기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후 부엌에서 스테이크 나이프를 가져와 목을 최소 23번 찔렀던 겁니다. 브렌다의 얼굴과 팔, 손에는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와 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저항했던 거죠. 그리고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시드니 파월, 브렌다의 친딸이었습니다. 학업 실패와 감정적 혼란을 숨겨왔던 딸, 그 비밀이 드러나자 폭발해버린 겁니다. 시드니는 범행 후 침착하게 범행 현장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e heard a bang. We heard a bang. And she told me to get out. And then I heard screaming. So I came back and she was on the ground. Okay, you heard a I ran bang. out back. There was a bang. Someone broke in. Okay. What is your name? Sydney? Are you cut? I don't think so. Yeah, you're cut somewhere. I don't think so. Yeah, your hand. No, I was helping her. I grabbed her. All right, stop. This is minor. They might have a more. I don't know. Check that victim in there. 창문 하나를 깨서 마치 밖에서 누가 들어온 것처럼 꾸몄는데 이 시도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깨진 창문 근처 바깥쪽 문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이건 창문이 범행 이후에 깨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재판에서 시드니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정신 이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후 멍한 상태에 빠진 것을 증거로 제시했고 자신이 대학에서 퇴학당한 현실을 계속 부정했던 것이 사실 조현병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3명의 심리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시드니는 심리학자에게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마지막 기억은 엄마랑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고 일어나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눈 뜰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드니가 범행 현장을 치밀하게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증거로 들며 범행 당시 충분히 정신이 멀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침입자 이야기를 만들고 전화를 받아 엄마인 척 했다는 건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죠. 검찰 측 심리학자는 시드니가 경계성 인격 특성과 불안 장애가 있으며 정신병인 척해서 재판을 피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시드니 파월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획적 살인, 중범죄 살인, 가중폭행,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그녀는 어머니를 죽이고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9월 28일 시드니는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자격을 얻으려면 적어도 38살이 되어야 하죠. 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저는 재판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되 불필요한 부담은 주지 않는 선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시드니는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시드니의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스티브는 딸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학기 같이 버텨보자. 힘들면 여름에 쉬어도 돼. 같이 방법 찾아보자. 라고 말했죠. 어머니 브렌다도 딸을 도우려고 직장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시드니가 두려워했던 건 부모님의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실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드니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실망을 안긴 건 성적표가 아니라 이를 숨기려고 한 시드니의 끔찍한 선택이었죠. 성적이 떨어진 건 회복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엄마를 살해한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죠.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휴학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드니는 작은 실패를 숨기려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렸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브렌다 파월은 28년 동안 암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며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10대 암 환자 프로그램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됐죠. 그런 그녀가 자기 딸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Really bad news. Your wife passed away. What happened? We're not sure. It looks like I don't think someone broke into the house. I don't know if your wife and daughter got into an argument or got physical. I mean, the window was broken, but there's no forced entry into the house. The window's broken, but nobody actually came through that window. And the sliding door was unlocked. So. I was too. She's going to jail forever. Wife's dead. 스티브 파월은 하루아침에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셈이 됐습니다. 한 명은 죽음으로, 한 명은 감옥으로. 이 사건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드니가 처음 성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 딸을 도왔을 겁니다. 브렌다는 매일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상담하는 전문가였으며 누구보다 시드니와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드니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습니다. 2023년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드니가 어머니를 공격한 건 단순한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나이프를 가져왔다는 건 그 사이에 멈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3번의 칼질, 한두 번도 아니고 23번입니다. 그건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결국 시드니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 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직후에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네, 브렌다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법정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이제 오하이오주 교도소에서 최소 15년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가석방이 된다 해도 그때 그녀는 38살이 될 거고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로 돌아와야 하죠.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브렌다 파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파월 가족은 영원히 조각나 버렸습니다.